엄마의 시적. 이모견 단편소설.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주막에 구준비 내리는. 엄마의 노래소리가 점점 커진다. 창가에서 태질하는 능수버들이라도 된양 노랫말과 혼연일체가 된 엄마의 노래는 흐느적거리다 꺾이고 바람을 타고 오르다 무너져 내린다. 90 넘은 노인답지 않게 목청도 정정하다. 치매에 걸리면 노래를 부르는 걸까? 아니면 엄마의 치매가 노래로 온 걸까?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 니마. 엄마는 점심 식사 때 반주로 한잔하라며 남편이 따라준 낮술에 속칭 피를 받았다. 언제 어디다 숨겨놓았는지 모를 소주를 더 들이켰는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말려도 들은 척 않고 흥에 몸을 싣고 있었다. 침대에 걸터 앉아 화장대를 두드리던 손장단은 팔과 어깨를 거쳐 챗머리까지 뻗친다. 언젠가 술에 취해 저렇게 흥겨워 노래하는 엄마를 보며 딸아이는 도리도리 할머니라고 불렀다. 손과 팔, 어깨와 머리, 목소리까지 서로 엇박자로 꺾이고 들썩인다. 멀쩡한 사람도 저 정도로 흔들면 몸살이 날 것 같은 격한 몸짓이다. 오실 땐 단골 손님, 안 오실 땐 남인데 무엇이 안타까워 기다려지나. 쉬지 않고 간드러지게 넘어가는 엄마의 노래를 듣다 보면 은희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너희 엄마 작부였대. 국민교육 헌장을 잘 외웠다고 칭찬을 받은 날이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아직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는 국민교육 헌장. 선생님은 자신 있게 손을 든 나에게 기회를 주었고 나는 반듯한 자세로 칠판 위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보며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까지 단숨에 읊어 내려갔다. 역시 모범생이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선생님은 상으로 공책을 주었다. 가을 운동회 때 주고 남았던 공책에는 상이라고 찍힌 푸른색 도장이 선명했다. 은희가 그날 국민교육 헌장을 다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는 기억이 없다. 다만 평소 말이 없던 그 애가 낮고 은밀하게 내뱉던 그 말과 장면은 아직도 또렷하다. 은희는 신발장 앞에서 털이 달린 빨간 장화를 내려 신으며 지나가는 말처럼 내뱉었다. 너희 강아지 이름이 멍구라고 했지? 확실한 것을 되물을 때의 억양과 다르지 않았다. 작부, 분명 작부라고 했다. 엄청난 단어, 그 어려운 단어를 나는 어떻게 단숨에 알아들었을까? 아니 어쩌면 그 시절에는 흔히 쓰던 단어였는지도 모르겠다. 빳빳하게 언 고무신을 꺼내던 나는 행여 누군가 그 말을 들었을까 얼른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다행히 우리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날로 주변에 청소당번 애들 몇이 웅성거렸지만 거기까지 들리진 않았을 것이다.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던 어린 시절의 영악한 날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은희는 부반장이었다.
반장인 숙자와 함께 우리 셋은 잘 어울렸다. 아이들은 우리를 삼총사라고 불렀다. 괄괄하고 할 말 다 하는 숙자와 달리 은희는 바람잔 호수의 물결처럼 들뜸이 없는 애였다. 그런 은희가 뱉은 말이기에 곧장 심장으로 스며었다. 뼛속 깊숙이 새겨졌다. 우리 반에서 피아노가 있는 집은 숙자네와 은희네 두 집뿐이었다. 은희 아버지는 미군 부대에 다녔고 숙자네는 시내에서 무슨 요리집을 한다고 했다. 그들이 우리 집보다 형편이 좋은 건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그들에게 기가 죽었던 건 아니다. 나는 감추고 싶은 것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무너지려는 길을 세웠다. 우리 집엔 텔레비전이 없어. 내 동생들은 옆집으로 TV를 보러 다닌다? 난 치사해서 싫은데. 아이들이 텔레비전 연속극에 대해 말할 때 나는 이런 식으로 응수했다. 새 책을 선물로 받았다며 가져온 숙자에게는 솔직하게 부러움을 드러냈다. 좋겠다. 나는 책 하나 사줄 친척도 없거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다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만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래. 고모 있는 네가 부러워. 양색시가 많던 동네에서 세탁소와 구멍가게, 하수까지 치던 엄마는 입은 걸었지만 경우 밝기로 소문이 났다. 밖에서 일하느라 새까맣게 탄 아버지였지만 등목할 때 본 아버지의 속살은 넥타이를 맨 은희 아버지처럼 하얗다는 것도 위로가 되었다. 은희 아버지는 정전의 이모부와 같은 미군 부대에 다녔다. 은희네는 2층 집인데 1층에는 방이 많아서 양공주들에게 새를 놓는다고 이모가 엄마에게 소근거렸다. 별것도 아니네. 갈보들한테 방을 놓아먹고 사는구만 뭐. 너 은희 부러워할 것 없다. 엄마는 유독 은희와 숙자네 얘기를 할 때면 거만해졌다. 숙자네가 시내에서 큰 요리집을 한다는 말에는 대뜸 술집이네 했다. 엄마의 기죽지 않는 말투에서 나는 뭔가 당당해지는 기분이었다. 옆반의 남자 반장인 태화는 우리 셋의 공통 관심사였고 내년에 있을 전교회장단 선거에도 5학년 대표로 누가 입후보할 것인가 물밑에서 저울질을 했지만 겉으로는 친했다. 내 속에는 그들에게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날 은희를 쫓아나가 따지지 않은 것은 근거를 알 수 없는 분위기 때문이었다. 며칠 전 이모가 던진 의아한 말이 아직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네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 안 하든? 이모는 작은 눈을 반짝이며 호기심 많은 어린애처럼 물었다. 친척 하나 없던 우리가 정자 이모네와 삼촌을 만난 건 그해 학교에서 간 봄소풍에서였다. 혹시 명숙 언니 아니에요? 보자기를 펼쳐놓고 집에서 싸온 김밥을 풀던 엄마는 아이고 정자야 하며 엄마를 들여다보며 묻는 통통한 아줌마를 덥석 끌어안았다. 정자 이모는 친이모는 아니었다. 엄마는 정자 이모네 작은 집에서 아이 보기로 있다가 남쪽으로 피난 오는 그들을 따라 내려왔다. 남한에 정착해서 그 집에 쭉 살았다고 했다. 이모는 나를 가리키며 얘가 언니 딸이구나. 언니 어릴 때랑 똑같네. 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날 이후 근처에 살고 있다는 외삼촌도 만나고 엄마가 작은 엄마라고 부르는 할머니가
우리 집에 다녀가기도 했다. 이모와 엄마는 한창 들떠 양쪽 집을 오가며 손님을 치르느라 한철을 보냈다. 그런 와중에 이모가 물었던 것이다. 네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 안 하든? 하고 은근한 어투로. 어떻게 살았는데요? 이모가 내준 미제 비스킷과 뜨거운 코코아를 홀짝이던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이모는 달싹이던 입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다. 아니다. 모르는 게 낫지. 이모의 그 말은 상상을 부풀렸다. 엄마에게 엄청난 비밀이 있구나 생각했다. 나는 코코아를 그만 마시고 일어나야 하나, 다시 마셔야 하나, 잠깐 고민했다. 왠지 자존심이 상했다. 나는 은희의 말을 추궁할 수 없었다.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정황상 사실인 것 같았다. 사실은 우긴다고 싸운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도 이미 알고 있었다. 더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도 같다. 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이모네를 만나고 나서 뭔가 엄마를 둘러싼 비밀이 많아진 느낌이었다. 나는 은희의 말을 못 들은 척 무시했다. 앞서 걷고 있는 숙자와 은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마침 옆에선 길려가 은근한 말로 슬랙스가 뭐냐고 물었다. 길려는 나보다 한 뼘은 키가 큰 아이였다. 엄마랑 미장원에 가서 잘랐다는 단발머리가 추워 보였다. 미장원 벽에 슬랙스를 판다고 적혀 있더란다. 그래? 어떻게 그런 말을 벽에 붙여놓았을까? 그때 나는 슬랙스를 슈밋으로 착각했다. 거기에 상상력을 덧붙여 길려에게 말했다. 그건 여자가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입는 속옷이야. 그걸 왜 미장원에 써붙여놓고 판다고 할까? 그러게? 아유, 부끄러워라. 길려는 공연히 제 입을 가리켰다. 우리 집은 숙자와 은희가 사는 중심가를 한참 지나야 하는 변두리 동네에 있었다. 그 애들이 집으로 들어가고 나면 나와 길려 둘이 남았다. 그날 내 마음속엔 온통 작부라는 단어만 눈발처럼 눈앞을 날아다녔다. 그다지 살가운 성격이 아닌 엄마에게서 이모처럼 아유, 우리 딸 왔니? 하는 식의 다정한 인사는 기대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오전 내내 빨아놓은 군복들이 하나도 마르지 않았다며 북어처럼 뻣뻣한 빨래를 방으로 옮기고 있었다. 내루 아궁이에서 빼낸 연탄불 위에선 하숙생과 우리 5 식구를 위한 된장이 끓고 골로 위에선 쌀이 끓으면서 소뚜껑을 들썩였다. 부엌 바닥에는 알타리가 한 무더기 쌓여 있었다. 아마도 어느 집에서 김장거리로 좋은 것은 다 뽑아가고 밭에 남아있던 잔챙이들을 얻어왔을 거였다. 나는 마루에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가 창가를 집어들었다. 시키지 않아도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알타리는 내 손가락처럼 가늘고 볼품없었다. 그래도 덧셈을 하듯 하나하나 들어 잔터를 다듬고 언 잎을 떼고 밑둥의 누런 자국을 벗겨 부뚜막 한쪽에 차곡차곡 쌓았다. 엄마의 커다란 엉덩이가 눈앞에서 오락가락 할 때마다 은희의 말이 떠올랐다. 너희 엄마 작부였대. 그제야 말 없는 내가 이상했을까? 엄마가 물었다. 학교에서 뭔 일 있었니? 나는 그때까지
꾹 참고 있던 것을 물었다. 엄마 작부였어? 내 억양에 묻어있던 안타까움을 눈치챘을까. 엄마의 움직임이 잠깐 멈추었던 것도 같다. 누가 그래? 너 또 이문에 들렀다 왔니? 엄마의 대답에서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랬구나 하고 만일 그때 엄마가 평소처럼 미친년 그래 먹고 살기 위해 잠깐 일했다. 그게 뭐 하고 대받아 쳐더라면 엄마가 더 당당하게 보였을까? 그랬더라면 나는 엄마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을까? 그날 이후 엄마는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호해야 할, 뭔가 감싸주어야 할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엄마는 평생 모를 것이다. 나는 금세 표정을 바꾸며 말했다. 엄마, 나 어제 국민교육헌장 외운 거 있지? 잘했다고 상 받았다. 엄마는 잘했네. 건성 대답을 하며 부엌 옆에 광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엄마가 아버지 몰래 숨겨두고 먹는 술이 있었다. 병뚜껑이 열리는 소리와 찰랑찰랑 병목을 넘어오는 소리가 경쾌했다. 따라 들어가면 엄마는 너도 한 잔 먹어볼래? 하곤 가끔 술잔을 내밀곤 했다. 소독약 냄새가 나는 술잔에서 도망치기 일쑤였던 나는 그날 엄마처럼 술을 한 잔 마시고 싶었다. 엄마의 노래는 지치지도 않고 더 커진다. 나는 연신 인터폰을 헥헥거리며 제발 소리 좀 낮추라고 엄마를 찔벅거렸다. 아 시끄러 이년아. 넌 딸도 아니야. 휘두르는 팔, 힘이 장사였다. 언젠가 하도 소리를 질러대서 입을 막자 엄마는 내 손을 물려고 했다. 평생을 억제하며 살던 엄마의 감정들은 치매를 빙자해 꺼리낌 없이 밖으로 밀려나왔다. 관리실 인터폰이 아닌 현관벨이 울었다. 경비였다. 관리실에 민원이 들어왔다며 올라가 보라고 했단다. 엄마는 한창 목포의 눈물을 열창 중이었다. 뭔가 치받치는 듯 노래를 부르다 말고 악을 썼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고 다른 사람 이름이 섞이기도 했다. 조용히 좀 하라고 하자 엄마는 목소리를 더 높였다. 경비도 딱한 눈치였다. 작부라는 말이 왜 그리 엄청스레 들렸을까? 11살의 나는 그 속에서 뭘 상상했던 걸까? 50여 년이 훨씬 지난 오늘에서야 나는 네이버 사전에서 작부라는 뜻을 찾아본다. 술집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술 시중을 드는 여자. 이런 거였나? 그 끈적하고 불순해 보이던 단어가 이 정도의 뜻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어린 가슴에 그토록 빗장을 걸지 않아도 되었을까? 아니면 오랜 세월이 그 세월 따라 바뀐 유흥문화가 그 뜻을 희석시킨 걸까? 가끔 관광을 간다는 엄마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엄마는 모를 것이다. 얼굴이 벌개진 엄마가 버스에서 내리는 걸 보면 엄마의 저 흥과 끼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보이던지. 툭 하면 네 아버지와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가 뚝방으로 향하던 엄마의 젊은 날을 이 딸이 어떻게 견뎠는지 엄마는 짐작도 못할 것이다. 내가 엄마에 대해 난 모르게 야속함을 쌓았듯이 엄마 역시 딸에 대한 서운함이 많은 모양이었다. 너는 딸년도 뭣도 아니야. 예전에
한 잔씩 홀짝거리던 술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점점 늘어 이젠 주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 술에 취해 넘어지고 깨진 엄마의 몸은 구석마다 상처투성이었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며 술을 요구하는 엄마는 술을 말리는 아들 내가 서운타며 우리 집으로 와 있다. 이성이 무장 해제되어 악을 써대는 엄마를 보면 나 역시 나를 다스리기 힘들다. 경비가 돌아가고 난 후 나도 문을 쾅 닫고 돌아섰다. 공부하냐? 어젯밤까지 이어진 주사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양 엄마는 말짱한 얼굴을 하고 내 방으로 들어섰다. 유튜브로 주기율표에 관한 강의를 듣는 중이었다. 인터넷에는 최고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전문가들 강의가 넘쳐난다. 온 세상을 촘촘히 덮고 있다는 그물, 인드라망. 그 그물의 교차점마다 방울이 달려 있어 한 곳만 건드려도 온 세상에 모두 전달된다는 고대 인도의 단어, 인드라망이 인터넷의 어원 아닐까. 알고리즘으로 연결되는 인터넷은 엄청난 혜택을 주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이것저것 궁금한 나를 컴퓨터 앞으로 불러들이는 요물이다. 남편은 이 강사의 목소리가 들리면 내 방에 들어서다가도 에이 하며 문을 닫고 돌아선다. 아이들도 학을 뗀다. 또 그 할아버지야? 나 또라 네 할미가 공부에 한이 맺혀서 그래. 엄마의 역성이 곱게 들리지 않았다. 알긴 아시네. 속으로 응대하며 몸을 웅크린다. 평상시 엄마는 책상 앞에 앉아 강의를 들으며 노트에 메모하는 나를 넋놓고 바라보곤 했다. 나하고 놀자는 것이다. 영상을 멈추고 왜 심심해? 물으면 괜찮다고 어서 공부하라고 손을 내저었다. 그러나 오늘은 상황이 다르다. 엄마에게 한바탕 퍼붓고 싶은 걸 참는 중이다. 엄마가 내 뒤로 와 슬그머니 모니터를 들여다본다. 얘기 좀 하자는 뜻이 분명했지만 모른 척 무시했다. 촘촘히 붙어 사는 아파트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난리를 치더니 무슨 염치로. 한참을 들여다보며 서 있던 엄마가 내 침대에 가서 앉았다. 나는 엄마를 외면한 채 강의 듣기에 집중했다. 현재 지구상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원소는 94개 뿐입니다. 요즘 새로 늘어나는 원소들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일시적인 것이지요. 수소와 헬륨의 양성자가 하나씩 더해서 생긴 원자가 리듐, 베듐이 되었고 불소에 이어 탄소, 질소, 산소가 등장해 생명을 만들게 되었다고 강사는 침을 튀겼다. 전에도 들었건만 입력과 출력의 양이 같은 60대. 나는 새로 듣는 것처럼 마냥 흥미롭기만 하다. 그러나 오늘 내가 알고 싶은 건 쉽게 이온화가 되는 원소와 불활성 원소에 관한 것이다. 우리 몸도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졌을 터. 안정된 상태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언가 안정되지 않고 자꾸 허전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는 이 원소들의 배합 때문 아닐까. 이온을 얻거나 버림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원소의 성질을 안다면 사람의 근본 성질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가 평생을 저렇게 허해서 휘청거리는 것도 어쩌면 비금속 원소의 분포도가 높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엄마 닮은 나 역시 비금 속 원소가 많을 것이다. 유난히 마음이 공허해지는 날엔 보이진 않지만 내 속에서 활성 이온들이 빠져나가는 건지도 모른다. 노트북으로 강의를 듣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검색하느라 자주 영상이 중단되었다. 검색 중 나랑 닮은 화학 원소 찾기, 화학 원소 테스트란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이리저리 문항에 맞춰 답을 하고 보니 나는 원자 번호 30, 아연과 가깝단다. 청백색의 광택이 있고 부서지기 쉬우며 인류가 철, 알루미늄, 구리 다음으로 많이 생산하고 사용하는 금속. 기본적으로는 내향적이지만 외향적인 척 할 수 있다. 타인에게 친절하지만 한번 눈 밖에 난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다. 참을성이 강하고 온화한 성격에 성실하고 협조적이다. 좁지만 깊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 부탁을 거절 못한다. 남에게 신세지는 걸 어려워하고 주장에 비해 표현이 적으며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해주는 게 좋다. 성격 풀이가 얼추 맞는 것 같았다. 내가 아연 같다면 엄마도 아연 아닐까. 그런데 내가 본 엄마는 나보다 적극적이고 강하다. 그런 금속은 뭘까? 강사는 아는 게 많으니 알려주고 싶은 게 많은 모양이다. 강의는 양자역학으로 가지를 뻗는다. 우리는 체감 영역이 아니라 이해는 안 되지만 이미 양자역학이 반도체에 적용되는 얘기며 반도체는 전도율 높은 금 없으면 꽝이라고 말하는 강사. 자신의 지식을 이렇게 널리 펼치고 강의하는 사람은 금 원자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조용해서 보니 엄마가 내 침대 위에 잠들어 있다. 웅크린 새우 같다.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70kg이 넘던 엄마의 현재 몸무게는 39kg. 자그마한 아이 같은 몸집 위에 살짝 담요를 덮어주고 밖으로 나왔다. 내가 너희 아버지와 만난 얘기 해줬니? 국수로 점심을 먹고 나서도 식탁에 앉아 뭉개던 엄마가 말을 건네왔다. 아니. 설거지를 위해 빈 그릇을 옮기던 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이제 엄마의 지난 이야기에 대해 알고 싶은 나이는 지났다. 3, 40년 전 내 사랑 얘기도 진부한데 거기에 한 세대 전 이야기에 무슨 흥미가 일 것인가. 술에 취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며 흥부리를 하고도 아직 할 얘기가 남아있단 말인가. 공연히 부부싸움까지 시켜놓아 집안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는 웬 아버지 만난 연애 얘기? 나는 어제 애먼 남편을 몰아세웠다. 감당도 못할 거면서 왜 술을 들여 이 지경을 만드냐며 악을 썼다. 남편의 대답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곱게 나왔다.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게 둬. 장인어른에게 그렇게 못 드린 게 영 미안해서 어머니께는 앞으로도 마음껏 드시라고 할 거야. 아버지도 술 때문에 어지간히 속을 썩였다. 시골 생활을 해보겠다며 인가가 없는 산속에 집을 짓고 산 적이 있었다. 엄마 아버지가 산속집에 다니러 왔었다. 그때도 여전히 술이 없으면 힘들던 아버지. 아버지 핑계로 술을 마시는 엄마를 동생 내외는 버거워했다. 가게도 마트도 없는 산속이니까 이 기회에
아버지의 주량을 좀 조절해 보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아버지는 술 한 병을 맥주잔에 따라 2시간 간격으로 드셨다. 나는 술을 따라 버리고 술병에 물을 타서 드렸다.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며 술을 더 달라고 했다. 이게 내가 마시는 게 아니야. 피 속의 알코올 농도가 맞아야 몸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더 이상 드릴 술이 없다고 딱 잡아댔다.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면 술을 달라고 할까봐 아버지를 피해 다녔다. 그런데 한참 후에 보니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쳤다. 산바람은 거칠다. 노인이 감당하긴 버거운 날씨였다. 날이 굳어 일찍 퇴근했다는 남편과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어둠이 빨리 내리는 산골, 이웃도 없는 동네라 아버지가 갈 만한 곳은 한 곳뿐이었다. 3km 정도 떨어진 마을 회관 옆 구멍가게. 팔순 노인이 떨리는 다리로 거기까지 간다는 건 무리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곳에 다녀갔다고 했다. 2시간 전에 낯선 노인이 술을 사가셨다고. 그분이 친정아버지셨냐고 구멍가게 주인이 아른 체를 했다. 2시간이면 집으로 돌아오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오가는 길 어디에도 아버지는 없었다. 길을 잘못 드신 걸까? 그냥 술을 드릴 걸. 이런 날 산속을 헤맬 아버지를 생각하니 걱정이 몰려왔다. 나는 길에서 그냥 지나쳤던 폐가 앞에 차를 세웠다. 돼지 농장 자리라 악취가 심한 곳이었다. 하지만 몸을 피할 곳은 여기뿐. 덤불이 입구를 막고 있어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웠다. 덤불의 헐렁한 부분이 보였다. 아버지가 컴컴한 구석에 쪼그린 채 앉아 있었다. 소주병이 든 검은 비닐봉지를 가슴에 안은 채. 남편은 그 장면을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그때 장인 어른이 잘못되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다음 날 술을 한 박스나 사들고 들어왔다. 그 후론 누구에게도 술 인심이 후한 남편이었다. 딱히 흥미가 일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맑은 정신인 듯 싶은 엄마에게 물었다. 어떻게 만났는데? 엄마는 물컵에 남아있던 물을 마시며 뜸을 들였다. 사실 나 네 아버지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혼인했었어. 거기서 애 못 낳는다고 쫓겨났거든. 그 집에서 나와 헤매 다니다가 네 아버지를 만난 거야. 헛,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훅 들이마셨던 숨을 가만히 내쉬어야 했다. 아버지가 이북에 살 때 아내를 2번 얻었다는 얘기는 들었다. 내가 15살인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엄마와 다투고 집을 나간 아버지는 점심때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의 조바심은 머리끝까지 다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찾아오겠다는 핑계로 집을 나왔다. 아버지가 갈 곳은 뻔했다. 이북에서 내려온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당신이 묻힐 산을 산 거였다. 고향을 이북처럼 여기는 아버지는 툭하면 그 산자락에 앉아 있었다. 그날 그곳에서 아버지는 당신의 젊은 날 2번 결혼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일본군에 징용으로 끌려가기 전에 얻은 어린 아내는 오줌을 싸는 버릇이 있어 친정에 데려다 주었고, 해방 후에 얻은 아내는 폐병을 앓다 갔단다. 그리고 전쟁이 나서 남한으로 내려왔다가 엄마를 만나 우리 3남매를 낳고 사는 거라고. 아버지는 지금 너희가 있어
뿌듯하다고. 우리를 보면 살아갈 힘이 난다고 했다. 그럼 북쪽에 언니나 오빠가 있겠네.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물었을 때 아버지는 자식은 없었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과거사를 들었을 땐 어린 나이였지만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았다. 이미 소설을 읽으며 세상이 교과서와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단편 소설의 주인공쯤은 되겠네. 아버지의 팔을 잡고 내려오며 생각했었다. 그런데 엄마의 상황은 왜 이렇게 느닷없이 다가오는 걸까? 아버지는 엄마의 과거를 몰랐던 걸까? 그때 무덤 앞에서 아버지는 왜 엄마와 만난 얘기는 해주지 않았을까? 머릿속에서 연결고리를 찾느라 분주했다. 엄마도 긴장되는지 또 물을 마시고 나서 허리를 펴며 말했다. 해방되기 전에 내가 정자네랑 내려왔다는 얘기는 알지? 알고 있었다. 엄마는 이웃에 살던 정자 이모네 집에서 아이 보기로 있었다고 했다. 탕광을 한다던 아버지는 일본 경찰에게 대들다 감옥에 갔고 할머니가 홀로 남은 며느리를 구박하는 바람에 엄마가 집을 나갔다며 엄마는 할머니를 원망하고 있었다. 내 생각에 우리 엄마는 물에 뛰어든 것 같아. 집 뒤에 시퍼런 물이 흐르고 있었거든. 엄마는 마치 앞에 시퍼런 물이 보이는 듯 눈을 지그시 감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그 바람에 오빠는 작은 아버지가 있는 춘천으로 갔고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간 엄마는 학교에서 오자마자 아이 보기로 정자 이모네로 갔단다. 정자 이모 위에 광옥 삼촌이 엄마의 친오빠와 단짝 친구였다고 했다. 고성 군수였다던가. 해방이 가까울 무렵 동네 유지였던 광옥 삼촌네 할아버지는 트럭을 빌려 일가 부지와 가족 모두를 싣고 남한으로 이주했다. 동네 사람들 몰래 한밤중에 행해진 이주였다고 엄마는 그날의 상황을 실감나게 말했다. 매일 아기와 붙어 있다 보니 정이 들었던 엄마는 그날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밤중에 그 집에 갔더란다. 아기를 안고 있던 작은 할머니가 너도 함께 가자고 권했다. 집에 남아있어봤자 별 희망도 없을 것 같았다. 엄마는 가족들에게 알릴 틈도 없이 그 트럭을 타고 남쪽으로 왔단다. 친딸도 아닌 엄마가 광옥 삼촌네에서 귀히 자랐을 리 없을 터. 그 집에서 어찌어찌 아버지를 만나 우리를 낳았으려니 여겼다. 딱히 내세울 것 없는 엄마의 팍팍했을 인생을 알았기에 나 역시 살면서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다. 이천의 자리를 잡은 광옥 삼촌네에서 살다가 그 사람과 결혼하면서 나온 거야. 그 동네 살던 군인이었는데 작은 아버지가 중매를 서서 결혼까지 했었지. 엄마의 신혼생활은 무난했던 모양이다. 하사였던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홀 시아버지를 모시며 농사를 지었단다. 처음으로 온전히 내 것, 내 식구라는 걸 가진 기분이 묘했다고 했다. 저녁을 지으려고 아궁이에 불을 뗄 때면 절로 콧노래가 나왔다. 흙 벽돌로 지은 방 2칸짜리 집이었지만 그때가 인생에서 참 좋은 때였다면서도 엄마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문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였다.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자 근방에 살던 큰 시누이가 남편에게 새 여자를 얻어주었단다. 시누이가 새 여자와 그 여자의 친정엄마를 데리고 들어섰을 때 엄마는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었다. 이불 보따리를 들고
앞장서서 들어오는 세 여자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란다. 우리 엄마가 있었으면 나도 이런 꼴은 안 당할 텐데 싶더라고.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다는 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라고. 화학 집구석에 불을 싸지르고 싶더라. 눈꼬리가 올라간 엄마는 특유의 거친 말투로 화학을 강조했다. 어느새 나는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세 사람을 맞기 전에 부엌으로 들어와 손을 잡으며 말하더라고. 잠깐만 참아달라고. 누나랑 아버지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일이 되긴 했지만 내가 당신을 잊겠느냐고 하더라. 엄마는 그들의 신방에 불을 떼주고 시아버지의 방에서 잠을 잤단다. 귀도 안 들리고 걸음도 잘 못 걷는 시아버지 것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더라며 엄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방으로 들어가는 사내를 보면 가슴에서 불이 일더라. 아무리 찬물을 들이켜도 가라앉지 않아서 시아버지 술을 훔쳐 마셨다. 그때 그 사람이 부대에서 사업들이 경울 소주를 가져다 아버지 방 벽장에 놓아두곤 했거든. 시아버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그걸 몰래 마셨지. 술 기운에 무서운 줄도 모르고 밖으로 쏘다니다가 새벽에 들어오곤 했다. 그런 세월을 얘기하며 엄마는 술 한 잔만 달라고 했다. 나는 감춰두었던 술병을 가져다 커다란 유리잔에 따랐다. 이 술 한 잔으로 그런 세월을 견딜 수 있었다. 내가 그 집에서 나오면서 정자네랑도 인연이 끊어졌지. 나를 버티게 해준 게 결국 이 술이었다. 네 엄마가 아무 말 안 하든? 그때 이모가 은근하게 묻던 게 이런 상황이었을까? 내가 이모의 말에 넘어갔더라면 이 사실을 먼저 알 수 있었을까? 하지만 나는 엄마가 이모를 탐탁해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내가 아이를 보며 책 좀 들여다보면 어찌나 사납게 굴던지. 그때 작은 아버지가 나를 학교에 보내주었는데 남의 집살이 하는 주제에 무슨 공부냐고 쫓아다니면서 해방을 놓더라고. 어찌나 부화가 나던지 걔 보는 앞에서 책을 박박 찢어서 아궁이에 넣어버렸다. 그리곤 저 집에서 쳐다도 안 보려고 했지. 그랬는데 인연이 여기까지 왔네. 너희들 공부 잘하는 거 보면 또 얼마나 샘을 부릴지 모른다. 상을 받아도 칭찬 한마디 없던 엄마는 우리가 대견하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 말했다. 엄마는 시아버지와 한방을 쓰며 며칠을 버티다 그 집에서 나왔단다. 집을 나온 후의 행적은 말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 틈새에 은희가 말하던 그 작보라는 직업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술을 한 잔 마신 엄마는 속 얘기를 꺼냈다. 시간의 시접이 비어져 나왔다. 빛발엔 옷 속 깊이 갇혀있던 시접은 무채색임에도 선명했다. 하루는 이모가 그러더라. 그 사람이 계속 연락을 한다고.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안 만날 거라고 했지. 그런데 하도 성화를 부려대서 한번 만났다. 엄마는 일부러 막내를 업고 나갔단다. 추레한 몰골이더라. 나를 10년이나 찾아다녔대. 되레 잘코 산이다 싶더라고. 새 여자한테서도 애는 없었대. 그 신우인연이 멀쩡한 동생 잡은 거지. 내가 보란듯이 막내를 돌려안고 젖을 물렸더니 저도 깨닫는 게 있던지 먼 산을 보더라고. 그게 끝이야. 나는 네 이모나 그 사람한테 지기 싫어서 덕 적스레 살았는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
이렇게 늙고 몸도 망가져 버렸다고 엄마는 또 술 한 잔을 따라 마셨다. 문패도 번질 수도 없는 주막에. 번지 없는 주막은 젊은 날 시아버지 방에서 마신 술에 취해 눈두끼를 걸으며 부르던 노래였을까. 그런데 요즘 들어 주책 맞게 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다. 마른 눈가를 훔치던 엄마가 내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다. 내가 너한테 염치 없는 부탁을 하나 해야겠다. 엄마는 아들에게는 차마 말할 염을 못 내겠다며 뜸을 들였다. 너는 여자니까 여자 마음 알 것 같아서 말인데 미안하다, 딸. 어떤 땐 네가 나보다 더 어른 같다는 생각도 했다. 속 터놓을 데가 없어서 내가 자꾸 술을 마셨던 건데 그래서 네 아버지하고도 많이 다투었는데 말이다. 엄마는 술에 취하면 눈이 먼저 개슴츠레해진다. 나와 눈이 마주치면 미안하다, 딸. 하고는 물이 그렁해지는 눈과 달리 입을 크게 벌려 웃었다. 참 보기 싫은 모습 중 하나였다. 엄마는 미안하다, 딸. 몇 번이나 반복한 후에야 엄마는 지금까지 속에 품었던 본론을 꺼내놓았다. 나 그 사람 묘소에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 간지 꼭 50년이다. 네 아버지 가신 지는 22년이고 이제 내가 갈 날도 멀지 않은 것 같고. 광옥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권했다며 엄마는 말을 이었다. 이제 매제도 돌아가셨으니 누이 먼저 매제 산소에 한번 찾아가 봐. 많이 힘들어했어. 그러면서 이걸 손에 쥐어주더라. 그 오빠는 젊은 날 우리 모습을 다 보았거든. 엄마는 부시럭거리며 주머니에서 꼭이 탄 종이 한 장을 꺼내놓았다. 종이에는 몇 개의 숫자가 적혀 있었다. 그 사람 묘비 번호라더라. 현충원에 묻혀있대. 나는 이렇게 너희들 낳고 잘 살았는데 그 사람은 자식도 없고 차는 이가 없다는 소리를 들으니 짠하더라고. 네 아버지보다 젊은데 30년은 더 먼저 갔거든. 대전까지 다녀오려면 일찍 서둘러야 했다. 염색을 하고 목욕을 재개한 엄마는 10년은 젊어 보였다. 내일 그분을 뵈러 가려면 일찍 자야 한다고 했더니 그렇게라도 한번 보고 싶었던 걸까. 엄마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우리도 집을 나섰다. 마음은 바쁜데 등 굽은 엄마는 제자리 걸음이다. 차 문을 열자 어제 사다 두었던 국화 향기가 달려든다. 집 앞 슈퍼에는 엄마가 새색시 때 마셨다는 경월 소주가 없었다. 대신 그 맥을 이었다는 소주 처음처럼 3병과 명태포 하나를 사서 준비해 두었다. 룸미러로 엄마가 보인다. 그분은 엄마를 알아볼 수 있을까? 화장을 했다지만 합죽하게 흘러내린 입가에 구순 넘은 세월이 스며있는 엄마. 지금 엄마는 또렷하다. 실밥 터진 솔기 속 바리지 않은 무늬처럼 정신이 맑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다면 훨씬 더 먼저 공감해 주었을 텐데 내 엄마니까 흠잡을 곳 없기를 바랐다. 내 엄마니까 완벽했으면 싶었다. 그래서 엄마의 헐렁해진 마음을 외면했다. 엄마의 마음이 내게로 전이 될까봐, 그래서 아플까봐 엄마의 통증을
아는 척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것 없던 엄마의 아픔도 늙었으리라.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것 없던 엄마의 아픔도 늙었으리라. 이젠 통점을 넘어 연민만 남은 듯 했다. 그 사연을 듣고도 에그, 우리 엄마 그동안 우리 때문에 마음 여미고 사느라 애쓰셨네. 고운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대신 퉁명스레 내뱉었다. 염색이나 합시다. 그런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러 갈 순 없잖아. 그 시절로 돌아간 걸까? 꽃에 코를 묻은 엄마의 눈꺼풀이 스르르 감겨 있다.